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두화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여당 후보들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강 2중, 2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양강 구도라고 저희는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바닥 민심을 훑으면서 본인들의 지지율 높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보고하겠습니다. 서울 근처로 이사간 손자 아들 같은 이재명 많이 좀 잘 봐주이소. 지역적으로나 진영으로나 그러니까 보수 중도까지도 연령대로나 확장력이 제일 크다. 34년 동안 경기 북도 설치는 늘 미해결의 장기 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시기가 왔다. 제 관할 행정구역을 분할하자고 했어요. 장기적으로는 분도를 고려해야 되는데 당장 분도를 하게 되면 북부 주민들의 삶이 더 나빠진다. 네, 이재명 후보는 보수가 대세라고 불리는 이 TK 지역을 찾았고 이낙연 후보는 이 경기지사인 이재명 후보가 빈 자리, 경기도를 찾아서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하는 이런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호남을 간다고 해요. 이 백제 발언, 지역 감정 조장 발언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호남을 가고 또 이 이낙연 후보는 계속 경기도 오늘도 다른 일정 경기도 지역 인천을 방문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그 방문 지역에 대한 그런 안배 어떤 생각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고민 중에 하나가 최근에 호남의 지지율이 상당히 경합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호남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따라서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 방문이라든가 등등의 부분에서 호남에 어떤 힘을 쏟고 그렇게 해서 지지율을 다시 올리려는 그런 어떤 행보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 경기 지역 경기 북부 분도 얘기까지 꺼내고 있어요. 이 얘기는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 지금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만 유독 상승세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에다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고 네. 특히나 수도권의 어떤 지지율이 반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지지율의 어떤 변화 이것을 끌어오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경기 지역을 수도권을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교수님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호남 지지율 저희가 준비한 걸 보면서 좀 더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지율 한번 같이 보여주시죠. 네, 같이 보면은 자 지금 이재명 지사는 2주 만에 11.5%포인트가 빠졌고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소장님께 여쭐게요. 네. 이유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장 큰 건 이제 네. 예비경선 때의 발언 논란, 그것이 이제 호남에서 재평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네.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호남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예비경선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호남에서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네. 근데 예비경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와 비교를 해보니까 이낙연 후보가 안정감도 있고 또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재평가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서 표를 잃은 이재명, 호남에서 다시 표를 얻게 된 이낙연, 거의 비슷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게 후보들의 이 동선하고도 연결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역대 보면은 앞서가는 대선 후보들은 롤링 캠페인을 해요. 롤링 캠페인. 본인의 지지율이 안 나오는 지역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핵심 지역을 거쳐서 본인의 본거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전략을 채택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낙연 후보의 좀 먼 지역은 어딜까요? 영남은 이미 돌았어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북부 설치해야 된다. 경기 북부청 설치해야 된다. 살짝 이제 신기를 건드려요. 근데 인천을 왜 갔느냐? 우리 김관옥 교수님 너무 잘 분석을 해주셨지만 인천에 또 호남 인구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남 출신의 이 불씨를 지피면서 수도권을 공략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로 살짝 견제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서울이야. 그러니까 경기도와 서울하고는 약간 경쟁의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을 거쳐서 서울을 공략하는. 아니, 이낙연 후보의 지역구가 어딥니까? 종로잖아요. 네. 다 이런
속내가 품어 있는 거죠. 아, 속내가 있군요. 네. 저 민주당의 기반은 누가 뭐라 그래도 호남이지 않겠습니까? 이 지사, 이 전 대표, 이 후보들끼리 이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 이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이 지사, 그러니까 이 후보의 부인들, 이 후보들의 부인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이 지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부인들이 이 호남 지역을 찾아서 내조, 호남 내조 경쟁을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이 들리는데요, 변호사님. 예. 사실 이제 부인들, 후보의 부인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치가의 부인들은요, 새로운 직역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외교관 부인들, 그 다음에 정치인의 부인들은 정말 이제 어떤 하나의 직종을 만들어서 이제 저 부분은 평가해 줘야 될 정도로 역할과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임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일정 부분 정치인들은 부인의 기대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인들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 사실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김숙희 씨죠. 이낙연 후보의 부인의 경우에는 뭐 호남의 기반이 있죠. 저기에서 국회의원도 다선을 했고 그리고 도지사도 전라남도 도지사도 했고요. 그리고 김숙희 씨 경우는 어떠냐 하면 그 김정숙 여사가 선거운동을 할 때 호남에 상주하면서 일정 부분 선거운동을 했을 때 네. 김숙희 씨가 이제 수행하다시피 해서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2016년 네, 대선에서. 그래서 네. 대선 그 캠페인에 대해서 이제 경험이 있는 거죠.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활동을 활발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배우자들끼리의 경쟁. 그런 가운데 이제 후보들 간의 경쟁은 더 심화되고 있고 설전, 네거티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백제 발언 논란도 있었고 탄핵 관련 공방도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소장님, 네. 소닭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소닭 논쟁이네요. 칼싸움이죠. 그러니까 소 잡는 칼이냐, 네. 닭 잡는 칼이냐, 네. 이것도 네거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네. 능력 경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을 가지고서 두 후보 사이에 네거티브가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백제 논란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논란 관련 네거티브가 사실 일정한 정치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사실 네거티브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논쟁을 제기하느냐, 누가 능력이 있느냐, 정말 성남시장 또 경기지사로서 성과를 거둔 이재명 나 스스로가 더 경쟁력이 있다. 경쟁력 논쟁을 불붙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가 볼 때는 아니 능력이라는 것이 국무총리로서 능력을 발휘했고 당대표로서도 능력을 발휘하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 이 논쟁을 벌이느냐. 이른바 칼싸움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제 백제 또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환 대통령 이른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호, 문. 여권 경쟁은 호문이에요. 호문이요. 호남, 네. 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점.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기에는 민감해.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것이고 이제는 능력 논쟁을 벌이는 것도 일종의 네거티브를 가장한 파지티브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 판전환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예전에 저 삼국지 읽을 때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화운과 여포 얘기할 때 할개, 언용, 우도 해서 닭 잡는데 어떻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거였나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까지 나오면서 서로 이제 칼 전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양측의 공박이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내용인데 이재명 캠프 이 대변인인 박진영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빵점은 좀 과한 표현이지만 무능한 당대표로 정권 재창출의 위기를 만들어냈다는 비판은 피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낙연 후보의 이 당대표 시절 유능했나?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면서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빵점이라는 단어를 좀 안 썼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네거티브는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인 어떤 선거 과정에서의 검증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성과를 했던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면 그것이 미래에 어떤 이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태까지 어떻게 무슨 성과 냈느냐.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미래에도 낼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 잡는 칼, 이제 뭐 닭 잡는 칼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소 잡는 칼을 잡았으면 네. 그러면 성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이재명 지사 측의 이제 주장인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전 지사의 어떤 대응도 뭔가 이렇게 뭐 칼의 논쟁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뭘 했다.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이 부분이 내가 내놓은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국민들에게 본인의 어떤 성과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쟁은 좀 계속 흘러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는데 말은 좀 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말은 좀 순화해서. 예,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뭐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면서 이제 당내 친문 의원들의 어떤 선택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잠잠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나옵니다. 8월쯤에는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들이 들려오는데요, 변호사님. 네. 앞으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선 이 판도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이제 네. 대선은 전국이잖아요. 전국 캠페인이니까 현역 의원들이 참 중요해요. 네. 이제 제가 아니니까 더 쉽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현역 의원들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엔 어떤 때는 그냥 다툼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있지만 그렇죠. 일정 네. 부분 자기 지역구에서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선출이 됐죠. 그리고 내년까지 캠페인할 여력이 있고 또 지방선거를 하면서 이제 시의원, 구의원들도 있고 그 후보자들도 있기 때문에 조직 조직을 다 장악력이 갖춰놨잖아요. 있어요. 지금 네. 조직 장악력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국민들과 계속 접촉을 하기 때문에 정무 감각이 있어요. 국민들하고 소통할 때 이 눈높이가 어떻다라는 걸 전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대선 캠페인을 할 때는 당내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역 의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이 경쟁이 네. 어느 정당이나 벌어져요. 근데 지금 그 친문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을 좀 평론가들이 많이 쓰는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엉이 모임이라든가 민주주의 4.0이라든가 네. 친문 의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런 그 모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좀 분화가 이루어져서 각각 뭐 이재명 후보 캠프에도 좀 많이 가 있고 이낙연 후보 캠프에도 가 있고 또 인간적인 인연 때문에 정세균 후보 캠프에 가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부분은 그 후보들도 이제 현역 의원들 확보 경쟁이 벌어질 거고요. 현역 의원들도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도 하고 또 누가 이제 정권 재창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높은지를 가늠하면서 이제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합 집산의 모습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들리는 정치권 소식에는 이 8월 초에 휴가 이후에 이 친문 의원들의 본격적으로 이 움직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야 대선 후보 뭐 이렇게 적합도 조사를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볼까요 한번? 네,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지지율 선을 한번 좀 보고 싶어요. 네. 이게 과연 이게 6월 2주, 4주, 7월 2주, 4주 이렇게 저희가 추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추격이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는 겁니까? 추격을 하다 멈췄어요. 하다 멈췄습니까? 하다 멈췄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내려오다가 멈췄고 네.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이야. 박스권이요? 20%대 중반대 내외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도 뭔가 돌파가 필요한 거고 이낙연 후보는 예비 경선 직후에 올라갔어요. 네. 이른바 여호양이었죠. 여성, 호남, 양자 대결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그러면 본선 경쟁력이 이낙연 후보도 있네? 이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선택을 유보하는 거죠. 그래 기다려보자. 선택 유보. 그렇죠. 네. 이재명과 이낙연이 경쟁하고 있는 걸 지켜보자 그랬는데 네거티브가 나오면서 멈춰버렸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나올 때 돌파구는 뭐냐? 중수층이거든. 그러니까 중은 뭐냐? 중도층과 수도권, 그 다음에 마지막은 청년이에요. 이 줄임말을 저희가 잘 알아들어야겠어요. 청년이 MZ세대. 이게 TV니까 가능해요. 네. 라디오는 복잡해서 설명도 못합니다. 네. 근데 중수층인데 수도권은 올라왔잖아요. 예. 그런데
경기 북부청 이야기보다는 차라리 뭔가 중도층을 겨냥할 만한 걸 내놨더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중도층 사인은 아니었다. 그랬죠. 경기 분도 그다음에 얘기는. 마지막에 MZ세대가 2030 세대거든요. 아직 2030 세대는 이재명 후보 또는 다른 여권 후보 쪽으로 쏠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때 이낙연 후보가 뭔가 청년과 관련된 거, 그걸 뭐 좀 내놓았더라면 이른바 중도, 수도권, 그다음에 청년 쪽으로 갈 수가 있었을 텐데 여양으로 올려왔던 것이 네거티브, 백제, 또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뭐 소든 닭이든 칼이죠. 요 논쟁으로 지금 멈춰버린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런 이 빈틈에서 이런 와중에 지지율이 그래도 적지만 소폭이지만 꾸준히 올라간 한 사람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최재형 후보. 최재형 후보는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으로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입당한, 물론 뭐 이두화 변호사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입당한 배경에는 최재형 후보가 올라오네? 살아 올라오네? 이게 부담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야권 후보에 대한 소식은 또 좀 이따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방금 소장님이 지지율에 대해서 이제 네거티브가 격화되면서 조금 멈췄다. 이렇게 중수청, 중도층, 수도권, 청년을 공략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공방은 굉장히 거셌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분석을 했잖아요, 교수님. 교수님이 보시는 이 공방이 지지율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예비 경선이 지난 이후에 네. 이낙연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실상 이낙연 후보가 타겟이 되는 장면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선 경선에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못 얻을 경우에는 네. 실질적으로 2위가 그것을 이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선 투표의 과정 속에서 사실상 2위가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여타 후보들도 2위 쟁탈전을 아주 치열하게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장면 TV 토론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예비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검증 여기에 집중이 됐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아마 이낙연 후보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2위만 탈환이 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단일화한다거나 등등의 방식을 통해서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아마 이낙연 후보로 검증이 집중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겠다. 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매체와 인터뷰에서 내가 저번 그 토론에서 너무 점잖게 해가지고 손해본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평가를 좀 내놓기도 했던데 어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여론조사는요. 더불어민주당 이 대선 후보들 간의 적합도 조사 결과입니다. 자, 전체 여론조사와 민주당 지지자 여론조사를 이렇게 같은 판에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요. 이런 걸 보셨을 때요, 변호사님. 네.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후보들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네. 이 남은 경선 기간, 이제 본경선 두 번째 TV 토론이 또 이번 주에 있는데 네. 남은 경선에서 어떤 전략을 치고 나올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정세균 후보의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랑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제 총리도 하셨고, 다선 의원이고, 또 이런 부분이 너무 겹치는데, 호남이 지역 기반이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다면 이낙연 후보가 아까 우리 배 소장님도 분석을 해주셨지만, 상승세다가 이게 그냥 주춤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럼 갇혀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일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을 거거든요. 이낙연 후보는. 그리고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두 사람을 합치면 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계속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가 완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일화 프레임이 아니라 나는 계속 가겠다. 그리고 나 자체로 존재의 가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추미애 후보는 꽝 잡는 매 얘기를 계속 하실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당내 경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당 외에 있는 사람 얘기를 자꾸 하셔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강성 지지층에게는 의미 있는 지지를 얻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후보는 또 추미애 후보를 공격하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요. 김두관 후보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2등을 할 가능성도 아주 낮은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추측으로 개인적인 또, 추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재창출됐을 때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추미애 후보랑 약간 겹친다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경남이라는 맹주다, 지역의 맹주다. 김경수 지사도 이제 안 계시잖아요. 어디 가셔서.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이런 존재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실 것 같고요. 박용진 후보는 이제 장기적인 안목이겠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선은 나와서 바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재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책 검증을 하면서 새로운 정치인상, 지도자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가장 의미 있는 건데 누가 2등을 하느냐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뭐 경선 10월달 이후까지 이어지니까요. 뭐 어떤 후보가 어떻게 또 돌파력을 가지고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서 나오는 독특한 목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하나 짚어보고 갈 텐데요. 당내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홍준표 의원을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네네. 왜 그런 거죠, 소장님? 아니, 가장 큰 이유는 꽁 잡는 매가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 추미애 후보가 아니라 홍준표 의원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당내 검증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선 후보로서 또 당내에서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지만 이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의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그럼 홍준표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힘내라. 더 검증해서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지지율 좀 빠지게 만들어달라.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응원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그 홍준표 후보가 또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모래시계. 그러니까 또 검증을 잘할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우상호 의원 또는 안민석 의원 더 열렬히 응원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저번 토론에서 보니까 추미애 후보도 나의 진정한 라이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아니라 홍준표 의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또 봤는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서도 그렇고 그만큼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검찰 출신이지만 상당한 연배가 있잖아요. 차이가. 뭐 들리는 말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내가 확실하게 검증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경고장까지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TV 토론 같은 데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특검 수사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몰고 들어가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자들을 이렇게 흐트러 놓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윤석열 전 총장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사사건건 부딪히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하고요. 후보별 전략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예, 말미에 이제 야권 후보들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야권 소식입니다.